박근혜 정부가 앞으로 우리나라 미래를 이끌어 나갈 13개의 성장 동력 산업을 발표했습니다. 스마트카와 웨어러블 디바이스 등 전문가 130여 명으로 구성된 미래성장동력기획위원회에서 200개가 넘는 유망 분야를 검토해 최종적으로 선정한 분야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13개의 미래 산업이 2020년까지 자리 잡는다면 국민소득 4만 불 시대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화여대 박영일 교수 모시고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박근혜 정부의 미래 성장 동력 후보가 이제 선정이 됐는데요. 먼저 자세한 내용이 무엇인지 또 이 산업들이 창조 경제와는 어떤 연관이 있는 건지 좀 알려주시죠. 예, 지난 2월 10일에 박근혜 정부의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그 기획 결과가 발표되고 대토론회가 있었습니다. 네. 이 미래 성장 동력은 2020년에 우리 한국 경제를 선도할 그 유망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발표한 것인데요. 먼저 9개의 그 전략 그 산업과 4개의 기반 산업으로 나누어 가지고 선정해서 발표했습니다. 그 9개 전략 산업은 스마트카라든지 그다음에 인텔리전트 로봇과 같이 이거 완성형 그 산업 생태계를 갖춘 중요 산업을 선정한 것이고요. 네. 4개의 기반 산업은 지능형 사물 인터넷이나 아니면 미래 융복합 소재와 같이 여러 파급 효과가 큰 그 산업들에 대해서 선정한 것입니다. 이번에 발표한 이 미래 성장 동력은 기존의 그 우리 강점이 있는 주력 산업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넣어서 부가가치를 높인다든지 또는 기술과 산업 간의 그 융합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낸다든지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그 동반 성장, 또 산업과 복지 간의 동반 성장과 같은 이러한 그 창조 경제의 중요한 그 핵심 키워드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매우 연관성이 높다고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미래 성장 동력 산업을 선정하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요? 예, 기본적으로 이제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 잠재 성장이 점점 이제 그 떨어지고 있다는 그런 지적이 있고 네. 또 기업들은 미래의 그 불확실성 때문에 그 투자 자금을 비축해 놓고도 선뜻 투자를 못 하고 있다는 그런 지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제 돌파하고자 하는 해결책을 하겠습니다. 근데 또 한편에는 사실 이제 그 창조 경제가 모호하다는 그런 비판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이 창조 경제의 모습을 보다 구체적으로 그 비전을 좀 정확하게 보여주자, 뭐 이런 취지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예. 네. 창조 경제의 그 취지를 조금 더 구체화하는 그런 단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이번 박근혜 정부의 미래 성장 동력이 지난 정부나 그 이명박 정부 때와는 어떻게 좀 차이가 있는 건가요? 예, 뭐 미래를 예측하고 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은 정부의 그 기본적인 역할이기 때문에 어느 역대 정부든 다 이런 그 성장 동력을 발표해 왔는데요. 이 가까운 예만 들더라도 참여정부에서는 이제 그 당시에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이 3개 부처가 서로 협의해서 10개의 차세대 성장 동력을 발표한 적이 있고요. 이명박 정부 때도 모두 17개의 그 신성장 동력에 대해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 그 박근혜 정부는 미래성장 동력으로 13개를 이제 발표한 것과 마찬가지인데요. 이 각 정부의 그 미래성장 동력 간에는 그 일관성이 있습니다. 이 앞으로 잠재 성장이 높다든지 아니면 경쟁력이 있다든지 하는 그런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선정했다는 그런 그 일관성이 있고 네. 또 각각 선정된 동력 간에는 그 연속성이 그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근데 차이점이라 그러면은 참여정부에는 그 특히 그 줄기세포를 중심으로 한 바이오가 상당히 그 중요하게 이 대두됐고요. 이명박 정부 때는 그린과 그다음에 이 지식 융합 서비스 이런데 이제 중점을 둔 반면에 이번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이 미래 성장 동력은 창조경제와 ICT 융합 여기에 그 아주 집중적인 이 방점이 지어졌다 이렇게 보겠고 이전의 그 정부에서의 그 미래 성장 동력은 그 정부 주도였던 반면에 이번에 박근혜 정부의 이 미래 성장 동력은 민간 주도, 민간 기획이었다 하는 것이 좀 다른 점이라 하겠습니다. 네, 이번 미래 성장 동력 발표에 대해 국민과 또 이 과학기술계의 평가는 어떤가요? 예, 뭐 긍정적인 평가도 있을 수 있겠고 부정적인 평가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긍정적인 평가는 이제 먼저 이 창조 경제의 구체적인 실천 전략을 구체화시켰다, 제시했다 이런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또 이 미래 불확실성을 제거함으로써 기업의 그 투자라든가 우리 전략적인 방향성을 이끌어내는 가이드라인을 줬다 이런 것도 이제 중요한 이 평가가 되겠고, 또 중소기업에 대해서 많이 배려함으로써 중소기업을 통한 그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수 있다 이런 긍정적인 평가가 가능하겠습니다. 이 부정적인 평가로는 이게 좀 사실 신선성이 많이 떨어진다. 이제까지 많이 해왔던 이야기들하고 뭐 크게 뭐 다른 것이 뭐가 있느냐 이런 걸 포함을 해가지고
ICT에 너무 많이 편중이 돼 있기 때문에 바이오라든가 이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고려가 좀 소홀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이 가능하겠습니다. 또 부처 간의 이러한 그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경쟁 때문에 이걸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장점은 더 키워나가고 단점은 약간 보완해 나가면서 좀 구체화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 선정된 정부의 성장동력 융합과제가 다른 관계부처의 계획들과는 어떤 연관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예,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연말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거의 비슷한 이름의 이 정책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미래 성장 동력 대형 융합 과제 이렇게 해서 발표한 적이 있는데요. 네. 거기서도 똑같이 13개의 과제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뭐 에너지 산업, 시스템 산업, 그다음에 부품 소재 산업, 창의 산업 뭐 이렇게 산업군을 나누어 가지고 발표했습니다만은 좀 구체성은 있지만 이것과 이제 이번에 발표한 것과는 또 사실 중복되는 점도 뭐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지난 1월 말에는 바이오 산업을 미래 성장 산업으로 하겠다. 뭐 이런 또 발표도 있었고요. 네. 또 최근에는 이제 그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예를 들어 문화 기반의 지식 서비스 산업, 문화 기반의 서비스 산업 이런 것들도 이제 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겠다. 이런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각 부처가 이 아이디어 경쟁을 이제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이 좋은 아이디어 경쟁을 통해서 정책을 발전시키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사실 그렇다 보면 정부의 그 정책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다든지 또 자원이 중복 투자될 그런 우려도 있다든지 이런 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조절하고 미리 기획 단계부터 철저하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 발표가 실제로는 국민 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예, 지금 이번에 발표된 것은 사실 뭐 어떤 기술 개발이라든지 어떤 산업 육성이라든지 이런 그 단편적인 것만 발표한 것이 아니고 R&D로부터 실용화, 시장에 진입하는 거, 투자 창출하는 거, 그다음에 고용을 창출하는 거, 관련 제도나 규제를 개선하는 거 이런 것들이 전부 종합적으로 발표됐기 때문에 네. 상당히 그 앞으로 국민소득 4만 불을 향해 나가는 발걸음에 좋은 이 실천 계획이 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여도가 상당히 크다고 하겠습니다. 네. 미래 성장 동력이 제대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관계 부처 또 민간 기업들의 또 협조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